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과 선을 함께 생각해보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깊어지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의 정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화가이기도 한 한국의 근현대 그 화백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가운데 아주 불교와 인연이 깊고 굉장히 선적인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장욱진 화백에 대한 그 그림을 불교적 관점에서 선적 관점에서 이제 그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그 행사나 그다음에 그 전시회에서 마치 제가 장욱진 전문가가 된 양 초청을 받아가지고 글도 낭독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기획하는데 참가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세이 글을 통해서 뭐 장욱진 화백의 전체의 그림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는 어떤 그 하나의 방법론과 그 시각을 선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소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참 멋있는 그 해탈한 마치 선승과 같은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장욱진의 어떤 그림과 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에세이 제목을 언제 붓을 던질 것인가 라고 해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썼던 에세이 글을 중심으로 좀 쭉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이 있겠냐마는 나는 특히 그의 그림을 좋아한다. 분당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글이 막힐 때면 차를 몰고 용인 마북의 장욱진 고택으로 달려가곤 했다. 1884년에 지어져서 광서 연호가 남아있는 이 전통 한옥에서 장화백은 총 7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200여 편의 작품을 마지막 5년 동안 쏟아내었다. 그는 이 공간이 곧 내 화폭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집에서 왕성한 예술혼을 불태우고 갔다.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글이 막히거나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해야 되거나 혼란함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이 장욱진 고택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용인 마북에 있는 이 고택은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제목이 이제 나만의 숨은 힐링 명소라고 했는데요. 여기 찾아가서 텐마루 앞에 텐마루 그 보이는 곳에 또 앉아가지고 좀 참선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아주 그 다시 글이 쓰여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신갈집이라고 불렸던 용인 마북의 고택인데요. 이 쪽마루에 앉아가지고 스케치하고 있는데 저 이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번씩 논문 쓰다가 박사 논문 쓰다가 막히면 이렇게 가고 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안산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안산이 예쁩니까? 앞에 바라보고 있는 산이 봉긋하니 아미같이 말이죠. 이게 이제 86년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건물들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이 뒤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는데 그야말로 예전에는 고즈넉한 약간 그 향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명당으로 생각이 듭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내가 장욱진 고택을 자주 찾았던 이유는 그의 치열했던 정신세계와 접속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곳이 풍수적으로 명당이어서 사랑채의 쪽마루에 한동안 앉아 참선을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져 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힘있는 용맥이 주산으로 내려와주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잘 감싸준 곳이었는데 앞권은 평온하고 예쁘게 펼쳐진 눈앞의 안산이었다. 앞산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비가 오는 날에는 관람객도 없어서 추녀 끝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한참을 사색에 잠겨 있다 보면 막힌 글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도 있었다. 복을 지어야 명당과 인연이 된다 했는데 이분이 참 이 장옥진 화백은 이 마지막 그 세상을 뜨시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여기서 했는데요. 아주 좋은 곳에서 마지막 그 창작에 그 어떤 그 열정을 굉장히 강렬하게 피워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 고택 뒤에 이렇게 원두막 같이 생긴 정자, 이게 관어당인데요. 이제 성균관대 쪽에 있는 해화 시절에 있을 때도 이런 그 정자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요. 항상 장화백의 그림 속에는 이 정자 같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본인의 집이 화폭이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러한 집에 살게 되면 집중력이 배가 되고 왕성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개발의 광풍이 몰아쳐서 자칫 사라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화가의 가족들이 이 고택을 용케도 잘 지켜내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누구든지 발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들어가셔가지고 참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 카페도 있고요. 거기는 이런 고택 같은 옛집도 있고 현대적으로 지어진 집도 있어요. 현대적으로 지어진 그 집은 장화백의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 집 그대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진은 덕소, 명륜동, 수안보 등의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돌아다니면서 고른 집은 없어. 모두 우연이 된 거지. 부처님이 해놓으시면 어정어정 들어가 살았어 라고 했다. 그는 복이 많은 화가였고 철저한 불자로 살았다. 부처님이 골라준 고택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 터를 보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고르지도 않아도 인연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부처님이 골라주신 곳에 어정어정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참 운치 있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이 캔버스 위에 한국화라고 그랬는데 이번 이 장옥진 화백은 서양화가죠.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전부 내용이 한국화죠.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를 담아놓은 풍경과 그걸 다 그려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장옥진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와 함께 2세대 서양화가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그는 서양화가 가장 강력하게 밀려오고 추상화가 전성시대를 맞이했던 근현대의 한국 화단에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지켜내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현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의 그림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부담 없는 순수하고 소박한 조형미를 남겨주었는데 그의 화풍은 캔버스 위의 민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족입니다. 캔버스 위에 서양화를 그렸지만 내용은 항상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 항상 가족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갓난 아기가 있었죠. 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저기에 이렇게 옛날 우리 기와지붕이 있는 그런 집이 항상 있고 새가 있고 이랬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장옥진의 화폭에 등장하는 까치, 집, 가족, 나무, 해, 달, 산은 우리가 늘 보아왔던 우리나라 시골의 정감 어린 자연 풍경이다. 티 없는 동심의 선경, 착할 선자 선경, 욕심 없는 탈 속의 선경, 신선선자 선경, 그리고 간략한 선과 단순화된 터치로 펼쳐진 선경, 참선선자 선경은 나는 심플하다로 대표되는 그의 화론에 걸맞은 독특한 품격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그의 그림들의 매력은 화가 내면의 순수성과 소탈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천진불의 열애성기 그 자체였다. 열애의 근본 우리 본성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난 걸 열애성기라 그래요. 화엄은 성기가 있고 연기가 있죠.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을 보왕 열애 성기품이라고 60권본 화엄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권의 열애 출연품이. 제가 봤을 때 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은 전부 천진불의 열애 성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플하다. 장옥진 화백의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심플하다. 젠 스타일, 선이라고 하는 건 심플한 것이죠. 서양에 가서 많은 젠 스타일이 등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소박하지만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아주 너무 착한 선자 성경, 그 다음에 신선선자 성경, 우리 참선선자 성경 이런 모습들로 심플한 모습이 나타나서
천진불의 그 화백의 그 환하게 웃는 그 소탈한 웃음 같은 그런 그 그림이 나와서 누구나 봐도 웃음이 나오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국적 정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게 돼서 흐뭇한 웃음이 나오게 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참선을 해서 고요하게 됐을 때의 그 평온한 마음을 찾아주는 그림이 바로 장옥진 화백의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무와 가족인데 항상 이렇게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이고 부인이고 여기 이제 아들이고 강아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위에 까치가 있고 뭐 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이렇게 이런 이 붓질을 보시면 이게 동양적인 우리 한국화적인 양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양의 캔버스를 쓰고 있지만 붓이 말이죠. 우리가 이 동양화나 서해에 나타나는 필법 같은 형태로 바람이 불고 있는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캔버스이지만 캔버스 위의 민화요 바로 우리 동양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서 마치 선묵, 선화, 선그림, 선필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장옥진 화백의 그림에서는 거의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10호 이내의 소품들을 그리면서도 다작을 하지 않았고 작은 그림도 2, 3개월 동안 다듬으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다. 마치 동양화를 그리는 듯 방바닥에 펼쳐놓고 쪼그리고 앉아 그리게 된 것도 친절하고 치밀한 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생긴 습관이었다. 그의 그림에는 나무 위에 집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원근법을 전혀 무시하기도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선정의 세계가 엿보인다. 아주 이분은 그림을 항상 작은 걸 그리셨어요. 큰 그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심플하고 소박하지만 아주 치열한 그런 만족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그림 속에는 굉장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선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옥진은 7년 동안 서울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다가 그마저도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여러분 서울대 미대 교수를 한다는 거는 아마 미술하시는 분 중에 최고의 영광일 텐데요. 그냥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는 돈과 명예에는 별 관심이 없는 속진의 때를 벗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냥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이러셨대요. 교수 시절 그는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려야지 그림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혹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어깨를 툭툭 쳐서 불러내어 막걸리를 사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제자에게 다시 영감이 떠오르면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리는 것이고 자기가 그림이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기다리고 내면의 수련과 또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림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사주고 달래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수님인데 이렇게 했다 그래요. 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양화가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남기게 된다. 서양화는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붓을 던질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 이 말이 멋있습니다. 서양화는 특성상 끊임없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붓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자로서 평생 갈고 닦은 선지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작가 내면의 수련과 직관의 가르침을 남긴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양화는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색을 덧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는 한 번 붓터치로 그 붓과 먹물과 종이와의 그 일기일회의 그 인연법에 따라서 이걸 수정할 수 없으나 서양화는 덧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칠 줄 아느냐, 언제 쉴 줄 아느냐, 언제 방아착할 수 있느냐, 언제 내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거를 붓을 던질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직관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언제 붓을 던질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최고의 화가였던 장욱진 화백이 던져주는 선의 메시지이자 지혜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물러날 것인가? 내가 언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마칠 줄 아는 거. 언제 내가 그만두느냐. 후배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 주느냐. 그 다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 소욕지족에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둘 줄 아는 이 순간을 포착한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뭐에 뭐 끊임없이 반복해서 더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경우들을 당하는 게 있죠. 그래서 주역 건궤에도 마지막 6개의 효 가운데 5번째가 비룡제천입니다. 날아가는 용이 하늘에 쫙 떠 있다가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그 좋은 시절에 딱 붓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항용유해라 그럽니다. 항용. 이게 후회가 생기는 용이란 말이에요. 항용. 그래서 이게 비룡이 하늘로 날아가 있는 용이 이제 이 항용이 된단 말이죠. 너무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면 말이죠. 후회를 하게 돼 있다. 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끊임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후회가 생긴다. 장욱진 화백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붓을 던질 거냐. 이게 참 아주 멋진 말씀 아니에요. 이때의 제자들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교수 생활이었으나 당시 그에게 매료된 제자들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초 3배를 왔다고 한다. 장화백은 격식보다 소탈을 좋아했고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고 했다. 겸손은 오히려 교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선승의 버버와도 같은 통찰들이 그의 심오한 언어 곳곳에 번득이고 있다. 소탈한 게 좋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 차라리 그냥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역에서도 겸께가 제일 좋은 게거든요. 지산겸이라 그래요. 산이 말이죠.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겸손을 하면 세상에 모든 일이 안 될 게 없습니다.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좋은데 이 장욱진 화백이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고 했다는 건 뭡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일부러 테크닉으로 그다음에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굉장히 야만과 야심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다니고 그다음에 뭐 비위를 맞추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겸손이란 말은 주역에서 말하는 지삼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하심하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두고 그죠? 목적과 야심을 두고 하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탈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 그래서 너무 겸손한 사람 보면 문제가 있다 이래요. 그 과공비례라 그럽니다. 너무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오히려 그게 얘가 아니다. 이런 옛말도 있어요. 장욱진 화백이 참 이렇게 선승과도 같은 파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장욱진은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위해 심신을 남김없이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일이고 술은 휴식이었다. 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근본에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술은 그에게 어쩌면 세간에서 벗어나 무심의 경지에서 논의는 선정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일평생 일삼은 것은 그림과 술밖에 없었다는 긴 장욱진에게 술은 주선, 술 마시는 술로서 선정해야 되는 주선의 행위 같은 것이었다.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분은 아끼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술가로서의 그 창작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술 마시거나 그림 그리거나 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서울대 교수직도
몇 년 하시다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도 한번 들어가면 뭐 몇 날 며칠 길게는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림을 그리시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거는 이제 술이었다 그래요. 뭐 심지어 거의 뭐 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주선이다. 주선이다. 술 마시는 선을 했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탈한 웃음과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 도인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그 아까 보이는 그 정자, 관어당 같은 그 항상 집에 있었던 정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마치 집이지만 산 같은 모습으로 해놨지만 이게 집이죠. 부인이 있고 보인이 말이죠. 본인이 마치 도인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아지가 있고 까치가 있고 얼마나 이게 날아가는데 보면 이것도 동양화적인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이 구도 자체는 서양화는 어떻습니까? 흰색도 칠하잖아요. 흰색도 비워두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어 있는 허의 공간, 이 허의 공간, 그다음에 공의 어떤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것인데 장욱진 화백의 이 비어 있는 공간들 오히려 다 채우는 것보다 이 산들 같은 게 더 크게 할 수 있는데도 저렇게 딱 줄지어서 저렇게 해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선적이고 이 선경 신선선자의 선경 같기도 하고 참선선자 선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인이로 표현해 놨잖아요. 이게 참 멋있는 어떤 장욱진 화백의 누구나 봐도 마음이 근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을 만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그는 까치를 좀 잘 그립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스님은 경봉 스님께서 비어있는데 비어있지만은 않다 하며 비공이라는 불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경봉 스님도 그의 그림에서 선미, 선의 맛을 발견했던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에 비어 있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비공이라는 불명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암의 그 경봉 스님께서는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찌 왔는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까치를 조금 그릴 줄 압니다. 까치를 좀 잘 그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게 팔상도입니다. 우리가 8가지 팔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팔상도 그려놨는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태어나신 거,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하고 그죠? 머리에 막 이 새가 집을 지을 정도로 선정해 드셨던 모습.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게 사문유관했을 때 죽은 사람을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림이 팔상성도가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팔상도만은 장욱진이라고 하는 한자로 3글자를 이름을 직접 써놨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죠. 평상시 사인을 할 때 뭐 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쓴다든지 영어로 말이죠. 이니셜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처님의 팔상도만은 본인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존경의 염을 표현했었습니다. 장욱진의 팔상도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이 위엄 있고 좀 근엄하고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다 없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진불, 동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순수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팔상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진정한 불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죽기 사흘 전에 마지막 유작인 밤과 노인을 그렸습니다. 이는 선사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임종계와 같은 임종화였다. 이게 제가 이제 평론식으로 쓴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선사들이 마지막 개송을 시를 한 편 남기고 가시듯이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임종화가 아니냐. 이 마지막 그림이 임종화가 아니냐. 이 작품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한 자녀들이 눈물을 보여도 그는 태연자약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아버지가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따님들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작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추사가 강남 봉은사의 판전 현판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썼다 그러거든요. 판전 현판을. 근데 장욱진 화백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마지막 그림을 남기셨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본인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벌써 생사를 거의 해탈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언제 갈 거라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선승과도 같은 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유유히 하늘로 날아가는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1990년에 돌아가실 때 여기에 아까 그 관어정 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고요. 이제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둡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조금 전에 봤던 도인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수염 있는 정자에 있던 그 장욱진 화백 자신이 이 정자를 두고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천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하늘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린 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장욱진 화백의 아들이 15세 때 세상을 뜬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장욱진 화백의 그림 속에는 요 마음 속에 묻었던 참 그 안타까운 사랑했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마지막 그림에는 장욱진 화백이 다 좋았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마음에 밟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까치가 생명체는 이 둘밖에 없죠. 물론 나무도 있고 산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우리와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 생명체는 아들하고 까치하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까치를 좀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했던 장욱진 화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하늘로 이 아들이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있지 않겠어요? 그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와 본인이 이제 하늘로 날아가고 아들은 세상에 다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밤과 노인인데요. 실제로 장욱진 저는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장화백님이 직접 밤과 노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유가족분들한테 그런 제목 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로만 너무 그림이 많으면 혼돈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에다가 나중에 제목을 좀 붙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임종하는 제목이 없는 게 더 멋있다. 최후의 그림 한 편. 이렇게 해서 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과 노인이라고 본인이 직접 제목을 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그림이 참 저는 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다. 본인이 세상을 뜰 때 마지막 그걸 다 알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 참 그런 모습입니다. 정자에서 다리를 뻗고 있는 자신을 그린 도인의 수염 달린 사내가 까치 대신 승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린 남자아이는 백혈병으로 15세에 먼저 떠난 막둥이 아들로 추정된다. 남겨진 일남 사녀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화가의 남다른 가족 사랑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여러분 장화백이 그림을 그리러 들어가서 막 그 그림만 그리고 나와서는 술만 마시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림을 실컷 그려서 나오면 가족을 그려서 나온 거예요. 집을 그리고 가족을 그려서 나오니까 뭔가 딴 그림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려고 저렇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술에 쩔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가족들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가족
그 따님들을 뵀어요. 뵙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나를 가장 아꼈어. 나 증명할 수 있어. 서로가 다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자제분들을 아끼셨는지 다 듬뿍 사랑을 주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애정과 감정, 사랑, 그다음에 베품 이런 거 아끼지 맙시다. 장욱진 하백 그러잖아요. 인생은 소모하는 것이다. 줄 때 다 줘라. 아낌없이 줘라. 이런 그 마음에 이 불교의 그 자비를 바탕으로 한 이런 그 애정들이 장욱진 하백의 일생과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의 어떤 그림들에 보면 말이죠. 조그만 깐난아기의 아들이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먼저 떠나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장욱진은 17세 때 열병을 앓아 수독사에서 6개월간 지낸 적이 있었다. 당시 만공선사는 그를 출가시키려 하다가 그림 그리는 것도 스님들 공부와 똑같은 공부라고 하면서 장가만 잘 가면 재밌게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장하백은 화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복에가 구족된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복과 예술, 예술의 그 어떤 그 독창적인 천재성과 복이 함께 구족된 인물이었다. 말이죠. 만공 스님이 이거 출가시켜가지고 스님 만들면 딱 좋겠는데 하시다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고는 너는 뭐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스님들 수행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림으로 수행하면서 한생 잘 수행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림 그려라.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보통 가난해서 못 살게 되니 부인을 좀 잘 만나라. 그러셨대요. 만공선사께서. 그랬더니 장욱진 하백이 끝까지 늘 그 생각을 했대. 내가 그림을 평생 그리려면 부인을 좀 잘 만나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어로 다른 이중섭 화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으로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가난 속에서 요절한 동료 화가 이중섭과는 달리 그는 이순경 여사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예술에만 전념하며 살 수 있었다. 처복이 만복의 근원이라 했던가. 술주정백이 남편의 술의 힘에 맞서 부인은 금강경을 매일 7독씩 하며 불교의 힘으로 이를 버텨냈다고 한다. 백성욱 선생이 금강경 공부하시는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늘 금강경을 독송하셨다 하는데요. 그분이 이러셨답니다. 부인께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한갓 사람을 모시지도 못하면서 어찌 큰 부처님을 모실 수 있겠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그냥 늘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거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부처도 못 모시고 내가 무슨 큰 부처님을 모시겠나 그러면서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 그래요. 참 진정한 보살님이셨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비공이라는 호를 줬던 불명을 줬던 경봉스님,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수덕사에서 좀 지냈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때 만공선사. 그러니까 이 만공선사를 평생 스승으로 삼았고 경봉스님과 일화도 있고 참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이 말이죠. 부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기도하는 부인을 보고 영감을 얻은 화가는 겨울 아침 덕소 화실로 가서 일주일 만에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와서 흡족해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 진진묘이다. 진진묘는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보살님들에게 주시는 세 글자짜리 불명이지요. 진진묘였습니다. 이 그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화가는 병이 나서 3개월간 몸져 누웠다고 한다. 여러분 그림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고치고 얼마나 했겠어요. 3개월 동안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화동 로타리에는 아내 진진묘 보살님이 가정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1954년부터 운영했던 동양서림이라는 책방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식구처럼 함께 해온 지배인의 가족들이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화백이 그림만 그리니까 자제분들 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인께서 동양서림이라고 하는 책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같이 식구처럼 일해 오셨던 분이 이제 지금 이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해와 로타리에 가면은 이 그 동양서림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장욱진 하백의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그 애틋한 그런 온기가 남아 있어서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이 진진묘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주 장욱진 하백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부인을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결국 보살상이 됐어요. 내 부인이 보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인인데 맨날 술만 먹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석 달간 몸져 누웠어요. 근데 이 그림이에요. 제목이 진진묘고 부인을 그린 거예요. 아, 우리 보살, 우리 부인 마누라 참 보살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참, 이 그림은 명작 중에 명작이고 이것이 서양화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그린 대표적인 20세기의 한국 불화입니다. 그렇죠? 불화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화이기도 합니다. 부인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 보살상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장욱진 하백의 뒤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티내지 않고 살아온 보살 마하살이 한 분 계셨다.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한국인의 뒤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와 지혜로운 부인이 숨어 있다. 우리네 집안에는 이러한 달광과 초탈의 보살님이 한 분쯤 다 그렇게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낙산 골방에서 나와 해와 로타리에 있는 동양서림에 한번 들를까 한다. 장욱진 하백의 위대한 그림 너머로 더 큰 그림을 보여준 2022년 102세로 별세한 진진묘 보살님. 틀림없이 그분의 향취가 그 공간에 남아있을 것만 같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한 분쯤 말이죠. 어머니가 됐건 부인이 됐건 누님이 됐건 딸이 됐건 한 분쯤 초탈한 여성이 한 분 옆에 있는 겁니다. 장욱진 하백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그림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이렇게 멋진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런 멋있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진진묘 보살님, 이런 위대한 우리의 보살님이 한국의 모든 성취와 이 성공 속에는 이런 분들이 어머니와 부인 같은 이런 멋진 보살님들이 한 분씩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동양서림에 자주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용인에 있는 장욱진 고택에 가서 이 가족의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장욱진 하백은 마치 술만 드시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가지를 끌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진진묘 보살님이 내가 부처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 멋진 그림 그리는데 저거 하나 내가 이해 못 해주겠나?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셔서 참 이분입니다. 이분이 부인이시고 장욱진 하백인데 그래서 제목을 걸작 넘어 보이는 더 큰 그림이라 이게.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이 하나 숨어 있다. 이 가족들의 희생이 있고 이 큰 이 화백을 지켜주셨던 이런 이 부인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욱진 하백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분은 선사였다. 그림으로 수련을 했다. 수행을 했다. 그리고 망공 스님께서 장욱진 하백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게 그야말로 이 선화가 아니냐. 이게 지금 진짜 멋지게 그림을 그린 이 멋진 그 선승의 그림과 같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불화가 아니겠느냐. 불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욱진 하백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오히려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평온함, 참선 명상을 하고 있는 편안함,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네가 늘 볼 수 있는 한국적 자연이고 한국적 산화대지, 늘 볼 수 있는 까치, 강아지, 새, 나무,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소도 나오고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네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결코 이 세계를 떠나서 극락이 따로 있고 이상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다음 친지들, 그다음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천진부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열애다 이 말이죠. 그런 그림이 장욱진 화백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마음 수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심플하다고 얘기했고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면서까지 그림에 몰입을 했고요. 사회의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그렇게 참 잘 멋지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복이 있으셨던 거예요. 복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담배 가게에 있는 조그만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고 당시에 본인의 그림이 잘 팔리지도 않고 비싸게 뭐 팔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 가난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찍 세상도 뜨게 되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가난하고 못 먹고 산다. 뭐 이런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팔자가 기구해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의 그 어떤 갓난 그 좀 힘든 그 고통의 어떤 그런 인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장욱진 화백은 그래도 참 불자로서 복과 지혜를 많이 갖추어서 그러신지 잘 일생을 아름답게 잘 사셨고 복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인연복인 것 같습니다. 인연복을 잘 지어서 전생의 복도 지었겠죠. 그래서 이 생에 생시에 이미 살아계실 때 그림도 가격을 잘 받고 잘 많이 팔기도 하셨고 그랬단 말이죠. 그림이 조그맣지만 우리는 좀 이런 어떤 심플하고 작고 이게 적은 것 같은 거에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좀 많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의 색채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 그 박수근 화백의 그림처럼 우리 화강암의 전통적인 산의 어떤 재질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아닐까. 그리고 선으로 그렸으나 선이 면이 되고 통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살상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셨다. 참 멋진 장화백의 필생의 역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마지막 그의 임종화, 마지막 그림. 그리고 여러분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한 번씩 보십시오. 저는 출가 전부터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왠지 마음에 끌렸고 좋았는데 출가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불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학 에세이 불교신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한 편 글을 쓰고 났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시고 장욱진 이 재단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전시회가 있거나 그럴 때 저를 초청을 하셔서 한마디 하라 그러시기도 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됐어요. 그건 저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은 성덕이에요. 그 어느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던 분과 멀리서만 좋아했는데 이제 인연이 닿는 걸 성덕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화백의 가족분들과도 인연을 맺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많은 일화도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박사 논문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그 원고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이 장욱진 화백의 그 고택에서 힘입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좋은 곳에서 참 마지막까지 이런 명작들이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욱진 화백의 판화가 있어요. 판화는 더 본격적으로 선적입니다. 완전 젠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욱진 화백의 깊이 있는 불교에 있는 이 장욱진 화백의 선사상을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